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큰일이야. 문제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임대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다 가계만 하고 있으니까 독특하게도 그만큼은 가계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 서민들, 돈이 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정책 자금을 융자해 주는 건 정부의 어찌 보면 의무지, 의무.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근데 그 규모를 어느 선에서 넘어가 버리면 그 임계점이 어딜까?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난 임계점에 와 있다고. 삼촌경제학이 뭐 김원장 기자는 모르지만 저는 원래 인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의 인기로 밀어붙이는 걸로 그냥 충분하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거부감도 많고 진짜 이상한 삼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삼촌경제학 하면 굉장히 친근하고 네. 야 삼촌 친근하잖아. 그런데 요즘 그 이른바 그 젊은 세대는 20년에 한 번씩 삼촌을 가끔 보긴 본대요. 뭐 어디 큰 장례식이나 뭐 이런데. 네. 그러니 안 가까운 거지 삼촌이라고 하는 게. 네. 우리가 이모 경제학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삼촌에 대해서 이런 그래. 아재 개그에 대한 반감. 이게 보통 이건 우리 개그라고 친 거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자, 오늘 주제가 가계부채 이야기예요. 빚이란 무엇인가? 네. 빚이란 뭐예요? 말 그대로 남의 돈을 빌려서 쓰는 거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같은 동포의 돈을 빌리는 거죠. 남이 아니고 근데 왜 남입니까? 빚이 있어요? 빚 없죠. 오, 인물도 좋고 빚도 없고. 자산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네. 자산을 만들려면 빚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이란 게 그냥 빚 자체로가 뭔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으로 빌렸느냐 거기에 좋고 나쁨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적당히 빌리면 돼요. 우리가 어딘가 투자를 하려면 네. 기업도 적정한 부채 비율이 있어야 돼. 우리가 IMF 때 기업 부채 비율 뭐 400% 육박했어요. 네. 지금 상장사 부채 비율 얼마나 되지? 100%? 뭐 120? 많이 좋아졌죠. 근데 부채가 없는 기업이 좋을까? 아니,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 회사채 거의 없을걸? 부채가 없는 기업이 우량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좋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참 막연하지만 적당한 빚은 네. 시장 경제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음. 근데 우리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 가계부채를 매달 통계를 발표하니까 항상 우리는 가계부채 사상 최대 뭐 그런 기사가 매달 나오죠. 저도 이제 대략 한 20년 넘게 이 동네 밥을 먹었는데 20년 동안 매달 똑같이 어김없이 가계부채 사상 최대 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죠. 그러면서 매달 예. 가계부채 사상 최대라서 곧 망할 것 같은 뉴스를 들었으나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도 있고 적은 나라도 있으나 네. 가계부채 많아서 망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부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부담스럽지만 빚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빚이 없으면 안 돌아가 전 세계 경제가. 그러니까 빚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온 국민이 빚이 하나도 없는 나라는 없지만 네. 문제는 이제 그게 많아지면 그러니까 과도하게 못 갚을 만큼 갖고 갔다가 뭐 효율을 못 높인다든가 뭐 가끔씩 발생하는 위기 때 못 견딘다든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우리는 빚이 괜찮고 항상 권장할 만한 거냐? No. 위험하기도 하다. 그러면 없어주면 좋은 거냐? No. 그러니까 마치 부엌칼 같은 거죠. 부엌칼 없으면 요리를 어떻게 해요? 부엌 안 돌아가지. 네. 그러나 잘못 쓰면 베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잖아요. 이 프로님은 부채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 아닙니다. 네, 20년 동안 문제 아무것도 없었다. 네, 이제 김원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부채라는 건 부채는 나빠 라고 말해도 틀린 얘기. 네. 부채는 좋아. 이것도 틀린 이야기. 당연한 게 부채가 나쁜 거면 부채를 금지하겠지 법으로.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채가 좋기만 한 거면 다 집집마다 부채 일으키라고 맨날 초인종 누르고 부채 일으키세요 하겠지. 정부가 캠페인 벌리고 막 부채 많으면 애들 내신 등급 올려주고 막 그렇게 하겠지. 네. 둘 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는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큰일이야. 그러다 이러다 나라 망해. 라는 그 이른바 클리셰. 그러니까 너무 항상 우리 트리거에서 헷갈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김원장 기자님도
지금은 안 그러신데요. 저처럼 이렇게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막 이제 섞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도 그런 좀 징조가 보여. 내가 또 아는 거 별로 없을 때는 안 헷갈렸어요. 근데 많아지니까 이게 안 헷갈리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은 가계부채가 많으면 위험하죠. 왜 안 위험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항상 20년 내내 매번 고민만 하고 그럴 만한 거가 아닐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약간 반대쪽에서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왜 많을까? 미친 나라 아니야? 왜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아? 독보적으로 많은 거라면 뭔가 문제겠지만 하여튼 간신히 1등, 2등, 3등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빠르게 늘고 있기도 해.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은 이유는 1번, 집을 살 때 부채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그럼 다른 나라는 집을 살 때 부채를 안 일으키냐? 일으켜.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가계부채가 많냐? 우리나라는 집을 살 때 자기 집도 사지만 남 빌려주려고도 사잖아요. 네. 그거를 임대사업자라고도 하고 다주택자라고도 하고 뭐 투기꾼 적폐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집을 사서 돈을 임대를 해줄 때 그게 온통 자기의 빚이라고요. 당연하죠. 뭐 전세를 끼고 하기도 하고 집 사서 빌려주면서 월세하기도 하는데 다른 나라는 그거를 정부와 특히 기업들이 많이 해요. 미국은 가계부채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줄어요. 오히려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가계부채가 줄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계속 미국 늘는데 국민들은 빚을 줄이고 있어. 미국 정확히 말하면 빚을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줄었으니까. 그러나 집을 뺏긴 거예요. 미국은 집을 샀다가 네. 못 갚아서 집을 뺏겼어. 집을 뺏기면 부채가 어떻게 되겠어요? 10억짜리 집을 9억 부채를 끼고 샀다가 집값이 8억이 되는 바람에 나는 뺏겼어, 이 집을. 갚지도 못하고. 그럼 내 부채 9억은 없어진 거예요. 네. 그쵸? 집을 뺏기면서 집도 가져가고 내 부채도 가져가세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럼 부채는 줄었는데 그럼 이 집은 누가 가져갔냐? 임대하는 기업이 가져갔어요. 네. 그럼 기업은 그 10억을 캐시 현찰 주고 샀냐? 아니, 거기도 9억 대출 받아서 샀지. 한 1억만 내고.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냐면 가게가 갖고 있던 집과 부채가 기업에게 이전된 거예요. 집도 and 부채도.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줄고 기업이 부채를 떠안으면서 임대사업자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많은 전셋집, 월세집들을 다른 나라들처럼 기업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한다면 이 부채의 총량은 안 줄어들지만 가계부채는 줄어들고 기업부채는 늘어날 거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임대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다 가게만 하고 있으니까 독특하게도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그 기업의 임대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가계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많아? 1번 이유는 기업형 임대사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 같으면 이게 기업부채일 빚이 가계부채로 잡혀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 2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은 대략 한 1,000조 원 정도 쌓여있고 앞으로도 더 쌓일 건데 이게 전 세계에서 규모가 제일 큰 건 아니지만 GDP 대비로 보면 넘버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을 열심히 전체 기금으로 보면 세계 세 번째인가 되고. 맞아. 통계에 강해. 통계에 약해. 그래서 같이 다녀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우리는 다른 나라 국민들은 안 갖고 있는 기금 덩어리, 돈 덩어리가 있는 거라고요. 1,000조 원이라는 저금통이. 다른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태리 어디 다 전부 다 그 돈 없지. 그냥 그때 정부가 세금 걷어서 네. 아니면 부채 일으켜서 그 돈으로 노인들 연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그렇게 국가 부채가 많은 거예요. 지금도 늘어나고. 우리는 노인들 연금을 국가 부채로 안 줘요. 네. 국민연금 기금 쌓아놓은 거에서 헐어서 조금씩 주고 있고 지금도 쌓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은 우리도 독일처럼 유럽처럼 그냥 세금 걷어서 하자고 했으면 이 국민연금 기금 1,000조 원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국민들 주머니에 일일이 흩어져 있을 거라고요. 1,000조 원이. 그러니까 2,000조에서 1,000조는 까야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 정도 계산은 아니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왜 2,000조나 가계부채가 있어? 물론 집 사느라고 있고 생활비 쓰려고 있지만 야 니네 그렇게 돈이 없어? 라고 물으면 야 1,000조 원을 국가가 갖고 와서 지금 기금 덩어리로 쌓아놓고 있잖아. 이거 나 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빚은 안 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네. 그게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 독특한 이유 두 가지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건 집 사면서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가 구조적인 문제를 했지만 우리가 집에 너무 매달리고 집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네. 집을 소유한다는, 실제로 집을 소유했더니 많은 이익이 나는 걸 봤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고, 미국 사람들의 가계부채가 줄어든 건 분명히 2008년도에 이제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맞으면서 네. 그때 대충 한 300에서 400만 채 가량, 서울이 330만 가구인가 그래. 그러니까 서울의 모든 집채만큼 압류를 당했어. 포클로저라 그래서 집을 뺏긴 거야, 사람들. 대출을 못 갚아서. 포클로저. 대출이랑 경매 넘어가는 거. 이렇게 포클로저 이렇게 딱 말뚝을 탁탁 박지. 네. 그 집 앞에. 우리 이런 느낌 없잖아. 포클로저 하면 딱 느낌이 이제 살아나는 거지. 부럽다. 아. 그래서 나 이런 얘기 해보는 게 소원이야. 뭐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말로 뭐지? 뭐 이런 질문. 네,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서 대출을 꾸준히 갚다가 집값이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2006년도에 폭락을 해서 5억이 됐잖아. 근데 미국은 우리하고 약간 다른 게 그 집 넘겨주고 손 털면 나머지 부채는 떠안질 않아. 우리는 그게 나머지 부채로 남지만. 10억짜리 집을 살 때 9억을 빌렸는데 집값이 7억이 되면 됐잖아. 우리 같은 경우는 2억 더 남잖아. 집도 넘기고 2억을 내가 더 벌어서 남잖아. 갚아야 되는데 미국은 털어줘. 야, 내 빚과 내 집을 그냥 가져가고 나서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 그러면 땡. 자, 그 다음에 이제 빚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필요하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네. 근데 어떤 경우는 문제냐? 못 갚으면 문제지. 문제지. 빚 다 갚을 수 있다면 많이 빌려주지. 네. 싸게. 그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네. 대출을 받아야 돈이 없는 사람도 미용실도 차리고 공장도 차리고, 그죠? 내가 뭐 문신 샵을, 타투 샵을 하고 싶으면 그 가게를 차리고, 그죠? 네. 기회를 줄 수 있잖아. 문제는 못 갚는다는 거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카드론 잔액이, 네. 카드 대출 잔액이 50조 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네. 지난달에, 이 통계는 우리가 꼭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그 가계부채 DB에서 그 기사화도 많이 됐는데, 나 이걸 왜 큰 방송국에서 크게 뉴스로 다루지 않는지 모르겠어. 나한테는 이게 큰 뉴스 같았어요. 네. 우리가 차주, 돈 빌린 사람이 우리나라에 1,900만 명쯤 된대요. 1,900만 명이 네. 1,800조 원 정도의 빚을 떠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충 한 사람당 9,300만 원인가? 얼추 이렇게 차주 1인당 네. 9,300만 원? 잘 와닿지 않죠. 왜 와닿지 않냐면 어떤 사람은 10억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있거든. 통계가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1,900만 명의 DSR이 37%가 나와. 100만 원을 벌면 37만 원은 원금과 이자 갚는데 똑 떼고, 그럼 얼마 남지? 63만 원. 63만 원밖에 안 남으니 이게 소비가 제대로 되겠어? 까지가 이제 1차원적 이해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가 1차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지.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 보통 3천만 명 보거든. 근데 취업자 수가 2,800만 명 정도 돼. 네. 2,800만 명 중에 1,900만 명이 빚에 발목이 잡혀 있거나, 어떤 사람은 목덜미가 잡혀 있거나,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 조금 잡혀 있거나, 네.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겠지. 예, 빚은 이렇게 우리 경제에 가장, 누가 봐도 뭐 모든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다 인정하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해져요. 네. 이 빚을 누가 갖고 있을까? 소득이 이제 보통 우리가 5등급으로 나누잖아. 밑에서부터 없는 사람부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 상위 20%를 우리가 5분위라 그러잖아. 5분위, 4분위가 73%인가 갖고 있어. 근데 당연한 이야기야, 봐봐. 왜냐면 뭐가 좀 있어야 빌려주거든. 그렇잖아. 소득이 있어야 돈을 그리고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인데 집이라도 있으니까. 그 밑에 3, 그러니까 3, 2, 1분위는 빌려봤자 신용대금 조금, 카드대출 조금밖에 안 빌려주지도 빌려줘. 않아, 빌려주지도 그러니까. 않아. 목돈은 다 4분위, 5분위가 갖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이냐? 이분들은 투자용으로 빌리는 경우가 많다고. 집도 일종의 투자고, 내가 들어가 살지만, 나는 중요한 기업을 하고 있는데, 뭐 가계대출로 빌릴 수도 있는 거거든. 가계자금 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돈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간에 보통의 중산층들도 이렇게 빚에 눌려 있다. 그게 소비로 지갑을 잘 못 열게 하겠지. 네. 반대로 취업자가 2,800만 명이라 했는데 1,900만 명이 빚이 있으니까 나는 빚 없고 내가 번 거 그냥 다 쓸 수 있어. 하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를 무겁게 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네. 정리하면 중산층들도 빚을 너무 내놔서 아무래도 대출을 갚는데 상당히 힘들 거고 어려운 분들은 대출도 잘 안 되고 대출이 잘 안 되면 어떻게 이자 비싼 걸 써야지. 그래서 청년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본다면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사회는 약자를 지원하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특히 경제적 약자다. 저 사실은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시고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래? 정부가 돈 빌려줄게. 대학 갈래? 또는 학자금을 좀 깎아줄게. 병원에 가. 아프면. 근데 저는 좀 가난해요. 그래? 너는 건강보험료를 조금만 내. 부자들은 많이 내게 할게. 대신 너도 부자도 똑같이 삼성의료원 가고 세브란스 똑같이 가서 똑같은 비용 내고 해. 그거는 마치 나는 한 달에 10,000원 내고 저 사람 한 달에 100만 원 내는데 서울 오면 언제든 신라호텔 가서 이용해. 똑같이 예약해 줄게 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제도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모든 시스템이 저 돈이 별로 지하철 요금 깎아줄게 어르신들. 우리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파이낸스 약자가 더 불리하게 돼 있어. 저 돈이 너무 없어요. 은행 가잖아. 없으시군요. 예, 못 빌려줘요. 냉정하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빌려주시면 안 돼요? 빌려드릴게요. 이자를 많이 내세요. 2%는 2%만 내, 이자율을. 100만 원 빌려가는데 2만 원만 부담하세요. 그 돈의 가치의 기회비용을 우리가 2%만 부담 지울게요. 그 돈을 가져가는. 저는요, 16% 내세요. 선생님은 아무 신용도 없고 신용등급도 8등급, 9등급이니까요. 우리 은행과 거래한 게 기록이 별로 없네요. 약자가 훨씬 불리하죠. 그거라도 빌려주세요. 근데 그걸 또 못 갚았네?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럼 어떻게 하지? 연체. 그러면 어떻게? 깎아줘? 더 높은 이자를 때려. 아예 돈을 못 빌리게 해보죠. 연체가 나오면 시험 점수 깎아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아예 기회를 못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빌려주긴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약탈적이다. 금융은 약탈적이다 그러는데 그건 좀 지나친 표현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고 기업도 마찬가지. 거대하고 뭐 자산이 많고 잘 나가는 기업은 싸게 빌려주지. 우리 어떻게든 제조업하면서 종업원들 월급 주고 수출 좀 해보려고 하는 기업 이자율이 높아. 근데 어려운 기업, 어려운 개인한테는 돈을 빌려주는 게 정부 자선기관이 아닌 한 당연히 그렇게 빌려줘야 그 기관이 계속 운영이 되지. 그렇지.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싼 이자로 주면 그리고 저분은 돈 좀 있어 보이니까 비싼 이자로 빌려주려고 하면 이분은 대출 안 받으러 갈 거고 이분은 대출 받아가서 안 갚을 테니 그 은행 한 2년 후면 항상 문 닫을 텐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 측면으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 시장 경제에서 이건 용인할 수가 없어. 신용이 없으면 비싼 값에 돈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리에 물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축부터 해야 되는 거야. 대출부터 하는 삶으로 시작하면 이 고리에 물리기가 쉬워. 근데 그게 당연히 시장 논리로 맞는 거잖아요. 대출을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좀 지난 한 코로나 시국부터 해서 3, 4년간 그 정서적으로 상당히 반감을 샀던 게 결국에 그렇게 감당 안 되는 빚을 내놓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준다. 뭐 가계부채 쌓여도 결국 나중에는 정부가 또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줄 거야. 약간 이런 안일한 좀 의식들이 깔린 것도 부작용이지 않나. 오디오가 맑으니까 듣기가 좋다. 그러니까 별 얘기는 아닌데 울려. 참. 뭐 물어봤지? 난 좀 알아들었는데. 정부가 탕감해 주는 거? 저부터 이야기할까요? 시장 경제는 아담 스미스라는 선생님이 250년 전에 밝힌 것처럼 많이 생산하고 많이 쌓아두는 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거래를 많이 하는 부자가 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돈 쓸 일이 많아야 부자가 된다고. 돈 쓰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근데 이 사람이 2%라는 사람이 뭐 하다가 뭐 본인 실수도 좀 있고 재수도 없어갖고 시장에서 퇴출됐어. 사업 망해먹고 대출도 안 나오고 소득도 없어. 그러면 이건 도덕적으로 보지 마. 시장 경제는 좌뇌가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야.
푹 쉬세요. 빚이 얼마나고요? 2억. 아유, 은행 근처로는 오지도 마세요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길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정부든 나머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5천만 원이라도 빌려줄 테니까 그 당신 돈으로 장사 계속 하시고 그 돈으로 한 번 더 링 위로 올라와 볼래요? 끄집어 올려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1,000만 원이라도 벌잖아. 그럼 다 쓰겠지. 그 저축하겠어? 그 이자 갚고, 그지? 그때 못 갚은 돈 갚고, 그 남은 돈 어떻게 하겠어? 소비하겠지. 운동화 사겠지. 미용실 가겠지. 찜질방 가겠지. 경제학 책도 사보겠지. 이 사람들이 다 그만큼의 소득을 올리는 거야.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무슨 시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탕감을 해줬다? 그 빌려준 돈 그런 거 아니야. 시장경제 그렇게. 시장경제 그렇게. 월급으로 썼을 거고 썼겠죠. 그런데 그 탕감의 정도가 열인데 계속 탕감을 해줘. 그리고 지원을 계속 해줘. 그랬더니, 나 내일 일 좀 하러 가려 했는데 뭐 안 해도 정부가 또 보조금 다음 달에 또 50만 원 넣어주니까 뭐 이번 달은 좀 쉴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 밸런스를 찾는 게 쉽지가 않지.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빌려준 돈은 함부로 탕감해주면 안 되고 그 절차가 있죠. 그러니까 추심 절차도 있고 은행에서 못 갚으면 은행에서 전화 가죠. 그리고 전화 갔는데 돈 계속 못 갚으면 재산 추적해서 압류 걸고 경매 치죠. 그 과정이 매우 불편하고 뻘거덕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의 그 불편함과 고통스러움을 남겨놔야 말씀하신 대로 빚 무서운 줄도 알고 빚을 뭐 빌렸으면 갚으려고도 하고 이제 그런 이른바 그 빚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나도 함부로 탕감해 주는 건 그런 포퓰리즘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코로나 때 빌려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게 그냥 자기가 장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지만 그거야 각자의 선택과 각자의 결과에 따라서 각자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건 각자가 빚을 냈으면 각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그거 사람 많아졌다고 정부가 또 가서 탕감해주고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코로나는 개인이 뭘 잘못해서 장사가 안 된 게 아니라 다 같이 무슨 태풍 피해 같은 거였잖아요. 그리고 장사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야 손님들 가지 마! 라고 해서 공익을 위해서 스톱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아 해버렸죠. 그치? 사실은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1등 국가고 냉정하기 짝이 없는 미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눠줬다고요, 돈을. 지금 그거 나눠줬다가 이 인플레가 이렇게 막 계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나눠줘서. 그런데 다만 우리 정부는 그때도 어쩔 수 없었지. 문재인 정부 때 나눠준 거지만 그렇다고 미국처럼 그렇게 퍼서 나눠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거 대출입니다. 나중에 갚으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대출을 해준 거죠. 정부가 뒤에서 보증해주면서. 왜 나눠주지 않고 대출을 해줬냐면 그 중에서 그래도 살아나서 갚으실 수 있는 부분은 갚아야 정부가 드리는 돈의 양이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미국은 그 코로나 그 위기 보상금 받아서 그 돈으로 더 떼돈 번 사람도 있는데 그 돈 어차피 안 갚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정부가 나눠준 돈이니까. 그래서 정부 돈은 함부로 그렇게 나눠주는 거 아니고 잘한 거예요. 처음에 나눠줄 때는 대출로 나눠줬지만 지금은 못 갚는 분들은 이건 탕감해 줘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못 갚았는데 그때 코로나 때는 그분이 뭐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니까 나눠줄 때 대출로 나눠준 것도 잘했고, 최대한 갚으려고 하지만, 못 갚는 분들한테도 탕감해주는 것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마음에 좀 걸리는 건, 탕감해주려고 들여다 보니까 지금은 너도 나도 다 탕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갚으라고 하고, 추심도 하고, 너무 많이 괴롭히지 말고, 그러면서 갚으실 분들은 갚고, 그러다가 못 갚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최종적으로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다 건너뛰고 탕감 이러고 있으니까 느끼신 대로 이건 뭐 또 정부가 또 빌려주고 또 탕감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거죠. 탕감해 줬나? 아직은 그냥 계속 부채로 남아있는데 제 생각엔 꽤 많은 부분이 탕감될 것 같아요. 그거 뭐 계속 못 클 것 같으니까 미뤄온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실제로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지금은 단체로 다 안 갚아도 되는 걸로 일단 물고 막아놨잖아요.
뭐 갚게 하려고 하다 보면 선거가 내일 모레고 선거가 내일 모레고. 2% 말한 것처럼 경제는 그러니까 한 단편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경제 정말 많이 맞물려 있어. 그래서 나 어렸을 때 농가 부채가 아주 심각한 문제여서 농민분들 한 번 올라오면 관광버스 대절에서 10만 명이 여의도공원 올라와. 죽창 깎아갖고 올라오셔. 진짜 30년 전에는. 정부가 그때마다 대통령 선거 총선이 있네. 그때마다 다 농민들 그때 돈으로 막 조단이야. 그때 돈으로 다 탕감해 드렸는데 그럼 정부가 그 돈 다 날린 거냐? 그렇지 않아. 근데 그때 이제 농민분들이 형편이 어려웠고 내가 볼 때는 그 중에 상당 부분, 내가 볼 때 절반 이상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가서 농사 짓는다고 막 정부에서 저리로 포도 농사 짓는다, 뭐 농사 짓는다고 하시고 빌려가서 서울에서 뭐 단칸방이라도 얻게끔 자식들 대학 공부시키는 데 썼거든. 우리 경제 마중물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느 한 면으로 경제를 볼 수는 없는 문제지. 그리고 우리는 부채가 많아지면 많은 분들이 대출 규제를 해야지 라는 여론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해는 돼요. 가계부채가 많다는 뉴스가 언제나 많이 늘어난 게 언제냐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집을 살려고 하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요즘 같은 때에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가계부채를 빨리 규제를 해야지 집값도 잡고 부채 늘어나는 것도 막아야지 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인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럴 때는 부채를 막자고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부채를 어떻게 좀라도 좀 돈 좀 빌려줄까요? 하면 그 돈은 빌려줘야지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는 그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냥 어려운 사람인 것 같은 경우는 한없이 불쌍하고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 대상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일 것 같은 경우에는 한없이 냉정하고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여론이 되는데 사실은 부채라는 건 말씀하셨지만 흑수저들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기반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중물이죠. 오늘부터 대출 금지라고 하면 물론 가계부채도 안 늘어나고 집값도 잘 안 오를 수 있겠으나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돈 땡전 한 푼 없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그때부터는 뭘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월급 모아서 뭐 어떻게 할 거야? 장사를 하든 집을 사든 뭘 하든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 뭔가 한 단계 점프를 하려고 시도도 하죠. 그러니 예전 같으면 그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평생 노예인데 그래도 현대사회 자본주의니까 어떤 기회가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대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를 받아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이른바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 미국의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 2, 3, 4, 5 따지고 보면 다 50년 전에는 가난한 집 아들들이었잖아요. 그러니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 대출과 빚이라는 거라서 이거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그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함부로 규제하려고 하면 집값 오른다고 대출을 규제하면 집값도 잡을 수 있지만 흑수저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불안한 생각이 조금 나는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주택 예를 들어 지난해 말에도 특례 보금자리로는 한 40조 원 풀었잖아요. 그걸 풀지 않으면 특히 젊은 층 또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집값이 올라서 집을 살 수가 없어. 맞아요. 그 정부가 아주 싼 이자로 DSR 규제도 풀어주면서 아이러니지. 빌려줬단 말이지. 빌려주면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또. 정부가 살짝 경기 부양을 하고 싶은 그래서 삿발을 살짝 약하게 쥐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저쪽에 있는 금융위원회 분들은 가계부채는 막 늘어도 좋으니까 우리는 집값을 올리겠어요. 이런 생각 절대 안 하지. 그 사람들도 잡고 싶고 제대로 된 하고 싶지만 또 경제라는 건 내가 말했죠. 아까 굉장히 다면적인 거야. 이분들 입장에서 어떤 정책 입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설 경기 조금만 부양하면 이 GDP가 좋아지거든. GDP가 좋아지면 전반적인 경제가 좋아진다고. 경기 부양 효과가 뛰어나. 근데 뭐가 문제지? 집값이 올라. 그 부작용은 또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확한 지점을 모른단 말이지. 정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GDP 대비해서 정부가 부채를 잘 관리한다. 가계부채를 잘 관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말씀하신 GDP 대비 부채 규모를 늘어나지 않게. 잘하네. 체중 조절 같은 거지. 잘하네. 그게 아까 말한 이제 3% 안 하는데 정부는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100%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거 언제 바꿨지? 내가 방콕 갔다 왔더니 바뀌었대. 그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하는 비율을 그 방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100%가 아니고 93점 몇 %라고. 네. 빚이 줄어든 건 아니고 정부는 그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겠다 이런 거거든. 근데 잘 봐봐. GDP가 2,400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해마다 우리가 2% 성장하잖아요. 네. 올해 2% 정도 성장하잖아. 네. 그럼 얼마 2%면 46조, 48조. 48조, 네, 네. 48조. 네. 48조 가계부채라는 건 가만 놔두면 줄어. 왜냐하면 지금 모든 차주들이 오늘 또 원금과 이자를 갚으니까 네. 가계부채는 가만 놔두면 줄어. 새 대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줄어.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요 계산대로 하면 GDP가 크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도 40조 원 정도는 늘어도 가계부채 대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그대로거나 사실은 48조가 아니고 38조만 늘어도 줄어들지. 네.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여기에 맞추겠다. 이걸 나쁘게 해석하면 일정 정도 가계부채의 증가는 용인하겠다. 또는 우리 정권 아래서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것까지는 못 참겠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말로는 가계부채를 줄이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보면 근데 48조까지는 늘어도 GDP 대비해서는 똑같은 거니까 우리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지. 명목상에 뭔가 그 명분을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보면서 뭐가 맞는지는 몰라. 2%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한 PD도 몰라요. 어느 그 밸런스가. 그렇지만 어딘가 그 균형점이 존재는 할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 서민들, 돈이 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정책 자금을 융자해 주는 건 정부의 어찌 보면 의무지, 의무.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근데 그 규모를 어느 선에서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이제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정부가 돼버리지. 네. 그 임계점이 어딜까? 그런 걸 잘 따져봐야 하는데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난 임계점에 와 있다고. 여기까지가 좋은. 더 이상 부채질하면 나쁘게 표현해서 더 이상 부채질이. 더 이상 예를 들어 영지가 정프로가 특례 보금자리로 신생아 특례 자금 나온 다음에 이제 후정난 특례 자금 나올 것 같다. 웃자고 한 소리지만 여기서 조금 10조, 20조 더 밀어붙이면 내가 볼 땐 정부 하지도 못해. 지금 가계부채 너무 갑자기 늘어가지고 정부가 내가 볼 때는 깜짝 놀랐어. 이게 집값이 점점 내려앉을 줄 알았더니 여전히 인하력이 있네. 내가 볼 땐 정부가 놀라서 더 이상 특례 대출을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건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내주는 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칫 그 정도를 넘어서면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정부가 된다. 그럼 빚을 안 내고 사는 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내는 게 현명한 것인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면 왜 안 되는 거지? 주식의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면 그 변동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주식 투자를 잘 모르지만 주식의 최고 장점이 뭐냐면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 네. 언제 빠져나올까를 내가 결정하는 거지. 네. 예를 들어 적금만 해도 내가 못 빠져나오지. 되게 많아. 예를 들어 스포츠를 하다가도 야구도 7회 내가 이기고 있다가 나 여기서 그만할게 하고 안 되잖아. 네. 주식은 나 여기서 나갈래. 내가 팔면 근데 시간 싸움인데 대출을 받아갖고 하면 신용장고가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합쳐가지고 20조 원이 넘었더라고. 이것도 진짜 옛날 내가 보도할 때 8조 넘었다고 9시 뉴스 만들고 있었는데 20조를 빌렸으니 수탁론 빌려갖고 한 8%에 빌렸으면 1조 6천억을 벌어도 똔똔인 거지.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근데 제가 오늘 우리가 빚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부채는 필요하다. 현명하게 차본이 없는데 안 빌리고 어떻게 기회를 얻나. 얻어야 되는데 이제 증시를 빗대서 말하자면 무리하게 하는 순간 질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성문을 열어놓고
적의 성을 치러 가면 자꾸 이게 보여서 이게 싸움에서 이기겠어? 그러니까 대출하고 주식 투자하는 게 딱 그렇다는 말이 나는 너무 와닿더라고. 딱 그림이 뭔가 그려지네요. 그치. 네. 대출을 대출을 받으면 시간 싸움에서 못 이기는 거야. 이거 갚아야 이달까지 반대 매매 들어오는데 나 이거 이자가 이거 그런 거지. 근데 정말 여유 있게 투자하는 사람은 버티고 승리한단 말이야. 네. 자본시장에서. 네. 그래서 증시를 빗대서 이야기했지만 대출을 뭐 현명한 수준의 그 러시아 속담에 옛날 드라마에 쩐의 전쟁에 나왔단 말인데 내가 아주 강의 같은 거 할 때 잘 쓰는 말인데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 특히 이건 젊은 사람들이 청년분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고 그 반대편에 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많은 자본 이득을 취하는 사람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흑수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대출이다. 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게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월급 요만큼 모아서 언제 막 부자 되고 집 사고 당연히 대출 받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저는 돈의 투자나 대출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저는 특히 청년분들은 함부로 덤비지 마라. 네. 빚을 내지 않고 네. 살 수 있는 시장 경제는 없어요. 근데 나는 우리 사회가 너무 빚을 권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이건 뭐 제 생각이고 정답은 아니에요. 네. 사마천의 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몸으로 네. 돈을 벌고 노동을 해서 현명한 사람은 머리를 써서 돈을 벌고 네. 부자들은 때를 기다린다. 그랬거든요. 덤비면 때를 기다리는 부자들한테 말려요. 뺏겨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대출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적당하지 않은 대출은 요즘은 안 해줘요. 이미 ESR이.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받으러 가서 해줄 수 있을 만큼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적당한 대출이에요. 그것만 기억해요.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아주 송곳니.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 잘 빌려야 돼. 네. 카드론 쓰지 말자. 현금 서비스 쓰지 말자. 그건 그렇지. 그건 안 쓰는 게 맞죠. 네. 근데 또 쓰시는 분들은 불가피해서 쓰거든. 그렇지. 그건 안 쓰게 일단 뭘 만들어. 그거 쓰고 있다면 그거부터 벗어나야지. 자, 삼천경제학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